혹시 이 여성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 이, 이 사람은? 수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떡 장사 중인데 웬 남성이 들어와 들이민 사진을 보고 자신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와 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씨가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수지는 남성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남성은 사진과 너무나 닮은 수진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묻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에 수진의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등에 업힌 6달 된 남동생 수호가 추위에 칭얼거렸죠. 수호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수지는 동생을 더 꼭 감싸 안았습니다. 없는 띠로 동생을 단단히 묶은 등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한 손에는 호떡 재료가 가득 담긴 봉지를, 다른 손에는 낡은 철판을 들고 있었죠.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한 수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좌판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춤을 추듯 일어났어요. 그 따스한 빛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6달 전 그 끔찍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 한 통. 보호자분이신가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었죠.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두 분을 보는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야. 갑작스러운 아기 울음소리에 수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수호가 배가 고픈지 크게 울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수호 배고프구나. 잠깐만, 누나가 우유 줄게. 수지는 서둘러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꺼내 분유를 탔습니다. 특수 분유라 일반 분유보다 3배나 비쌌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수호에겐 꼭 필요한 것이었죠. 젖병을 빠는 수호의 작은 손을 보며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수지는 20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대학을 그만두고 동생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보육원에 맡길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우리 수호. 누나가 꼭 잘 키울게. 엄마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그때 결심한 약속을 수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호가 우유를 다 먹자 수지는 동생을 다시 등에 업고 호떡 반죽을 시작했어요. 찬 겨울 공기 속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보자. 수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특별한 레시피를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호떡의 비밀은 말이야. 반죽에 넣는 재료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단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면 그 마음이 맛으로 전해진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반죽에 효모를 넣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소금 한 꼬집, 설탕 2스푼을 넣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알려준 비밀 재료. 수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계피가루와 생강가루를 아주 조금씩 섞은 특별한 향신료였어요. 이걸 넣으면 호떡에서 은은한 향이 났죠. 반죽을 치대는 수진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호떡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좋아. 이제 속을 만들 차례야. 흑설탕에 잘게 썬 땅콩, 그리고 아주 작게 다진 호두를 섞었습니다. 여기에도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었죠. 설탕에 꿀을 조금 섞으면 더 고소하고 달콤해진단다. 수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꿀 1스푼을 더했습니다. 이미 시장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수진이 벌써 나왔네? 맞은편 야채가게 이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모. 일찍 일어났어요. 아기는 괜찮고 너무 추운데 수호는 튼튼해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밝게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철판이 달궈지자 수지는 반죽을 동그랗게 펴서 올렸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첫 번째 호떡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맞게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 때마다 등에 엎인 수호가 움찔거렸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몸을 웅크렸어요. 첫 손님이다. 새벽 시장을 찾은 할머니 한 분이 호떡 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학생, 호떡 하나 줘봐. 네, 할머니. 방금 구운 거예요. 따끈따끈해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종이에 싸서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표정이 환해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맛이 특별하네. 어머니가 알려주신 레시피예요. 이상해. 호떡을 먹는데 왜 마음이 따뜻해지지? 할머니는 호떡값보다 더 많은 돈을 놓고 갔습니다. 거스름 돈이요, 할머니. 됐어. 애기 우유값에 보태.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추위에 엄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진의 호떡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호떡 뭔가 특별해.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야. 수지는 그저 묵묵히 호떡을 구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을 담은 요리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해가 뜰 무렵 수호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우리 수호 기저귀 갈 시간이구나. 수지는 잠시 장사를 멈추고 시장 화장실로 향했어요. 차가운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죠. 미안해, 수호야. 좀만 참자. 누나가 꼭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기저귀를 간 수호를 다시 업고 나오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여보세요? 수진 양?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오늘 중으로 꼭. 알았어. 오늘까지만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자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특수 분유가, 병원비, 월세. 매달 쌓여가는 고지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할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수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학생, 중년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호떡 10개 포장해 줄 수 있어? 네, 10개요? 회사에 가져가려고. 어제 우리 남편이 여기서 호떡 사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난리여서. 수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정성스럽게 호떡을 포장하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10개면 오늘 우유값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근데 학생, 혹시 매일 여기 나와? 네, 새벽 5시부터요. 그래. 그럼 또 올게. 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 수지는 등에 엎인 수호를 토닥였습니다. 들었니, 수호야? 엄마가 알려준 호떡이 사람들 마음에 닿나 봐.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장사가 뜸해졌습니다. 수진은 남은 재료를 정리하며 오늘 번 돈을 세어봤어요. 월세까지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충분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수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기침이었지만 수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죠. 수호야, 괜찮아? 서둘러 동생의 이마를 짚어보니 조금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또 열이 나면 안 되는데. 미숙아로 태어난 수호는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팠어요. 한번 입원하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죠. 수지는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의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겨울이라 더 습하고 추웠죠. 수호야, 이제 따뜻하게 해줄게. 수지는 전기장판을 켜고 수호를 내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잠든 동생을 보며 수지는 어머니의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낡은 노트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했죠. 호떡 레시피 수진이를 위한 특별 요리.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을 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만든 레시피였구나. 노트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진짜 레시피는 그리움이 만든 맛에 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그 사람에게 꼭 닿는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엄마처럼.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수호를 사랑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수지는 수호 옆에 누워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수호야, 누나가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는 수진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호떡 냄새가 배어있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였죠. 마치 어머니의 포옹처럼 따뜻한 냄새였어요.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남긴 특별한 레시피와 사랑하는 동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호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차가운 반지하 방 안. 남매의 작은 숨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호떡은 이제 시장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호떡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시장에 나온 수지는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가 떠오르면서 시장 골목에 따스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시장 입구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멈춰 섰어요. 이른 아침 재래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수지는 잠깐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습니다.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 여기 올 일이 있나? 그런데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꼿꼿한 자세와 품이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호떡 냄새를 맡고는 수진의 자판 앞에서 멈춰섰죠. 호떡? 한 개 주십시오. 낮고 품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태주는 호떡을 굽는 수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진이 반죽을 다루는 손놀림, 철판 위에서 호떡을 뒤집는 각도, 심지어 집중할 때 아래 집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은서야?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딸 은서가 호떡을 구워주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여기요, 할아버지.
수진이 정성스럽게 싼 호떡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호떡을 받아들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맛, 이 향, 이 느낌. 30년 전 17살이던 은서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호떡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이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아가씨, 이 호떡 혹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박은서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박은서, 정은서가 아니라 박은서. 하지만 태준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다르다고 해서 아닐 수는 없어. 은서가 개명했을 수도.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사진 속 소녀는 놀랍도록 어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죄송해요, 할아버지. 처음 보는 분이에요. 태주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지갑에서 낡은 전단지를 꺼냈어요. 실종 정은서 17세. 큰 글씨로 적힌 전단지였죠. 30년 전에 실종된 제 딸입니다. 정은서라고. 혹시라도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서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박은서였어요. 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군요.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호떡의 맛, 이 아이의 손놀림, 모든 게 은서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씨,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태주는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은서가 실종된 지 30년. 만약 은서가 살아있다면 47살. 20살 딸이 있을 나이였죠.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리자 수진이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수호야, 조금만 참아. 그 모습을 보던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기가 동생입니까? 네. 6달 됐어요. 부모님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동생을 키우다니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수호가 있으니까요. 수진이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태주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주는 호떡값을 내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넸어요. 어머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아기 우유값에 보태.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호떡 20개 값이라고 생각해. 내일부터 매일 와서 하나씩 먹을 테니. 그렇게 말하고는 태주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어요. 검은색 외제차가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수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그렇게 날 보고 우셨을까? 다음 날부터 태주는 정말로 매일 찾아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 오전 8시. 호떡 하나를 사서는 천천히 먹으며 수진을 지켜봤죠.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 여기 호떡이 제일 맛있어서. 태주는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말투, 손짓, 표정,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은서를 빼닮았으니까요. 어느 날 태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께서 고향이 어디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가족이나 친척은?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대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밤새 내린 눈이 길가에 쌓여 있었고 바닥은 여기저기 얼어 있었죠. 수지는 평소처럼 호떡 재료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빙판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수진이 크게 넘어졌어요. 와장창 들고 있던 재료가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밀가루 포대가 터지고 설탕이 흩어지고 달걀이 깨졌죠. 안 돼.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 재료들을 사는데 남은 돈을 거의 다 썼는데 더 이상 재료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수호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수호야, 괜찮아. 누나가 괜찮아.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수호 앞에서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온 태준은 수진이 넘어진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 태준이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재료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바닥에 쏟아진 재료들을 보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일어나요. 추워요. 태준은 수진을 부축해서 근처 가게 앞 의자에 앉혔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그리고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지금 당장 밀가루, 설탕, 달걀, 호떡 만드는 재료를 모두 사서 동대문 시장으로 와. 할아버지,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만류했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30분 후 비서가 새 재료들을 가득 들고 나타났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이제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자. 네, 집이요? 태준은 수진의 무릎에 묻은 흙을 보며 말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감기 걸려. 내가 차로 데려다 줄 테니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늘은 쉬어. 하지만 장사를 하루 쉬어도 돼. 몸이 먼저야. 태준의 따뜻한 배려에 수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태준은 수진에게 물었어요. 집이 어디니? 저기 반지하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거 없어.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좁고 어두운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 이런 곳에서 아기를 키우다니. 잠깐만요.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수진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 태준은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요리 노트라고 적힌 표지.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 뒷면에 작게 적힌 문구. 진짜 레시피는 그리움이 만든 맛에 있다. 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문장, 은서가 늘 말하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갈아입고 나온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 노트,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이 문장, 누가 쓴 건가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태주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정은서였어요. 그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의 손녀였어요. 태주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꼭 보여줄 게 있어. 수진은 당황했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할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죠. 하지만 태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너와 내 어머니에 관한. 어머니라는 말에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를 아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부탁이야, 수진아.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호를 더 꼭 안으며 태준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검은색 외제차는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점점 번화한 거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궁전 같은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놀라지 마. 그냥 집일 뿐이야.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수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긴 복도가 이어졌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태준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은서야. 17살의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정말 어머니와 똑같았거든요. 정말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그렇지? 이제 은서의 방으로 가보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태준이 말했어요. 은서가 사라진 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벽지,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 침대 위에 인형들.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셨을까.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은서가 늘 일기를 썼거든. 서랍을 뒤지던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찾았어. 낡은 일기장과 함께 또 다른 요리 노트가 나왔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빠를 위한 특별 레시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호떡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수진이 만드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거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랑 똑같아요. 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그것을 집어들자 온몸이 굳어졌어요. 개명증명서, 정은서에서 박은서로 이름을 바꾼 공식 문서였습니다. 아, 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흐느꼈죠. 은서야, 정말 내가 맞구나. 왜 이름까지 바꿔야 했니? 수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할아버지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빠께라고 적힌 봉투. 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새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면 회사 지분을 받는다는 걸 알고부터 저를 미워했어요. 제가 만난 남자친구를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모함했죠. 심지어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퍼뜨렸어요. 아빠는 회사 일로 너무 바쁘셔서 모르셨겠지만 새엄마와 민재 오빠는 저를 매일 괴롭혔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빠. 은서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태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내가 바보였어. 현주의 말만 믿고. 은서 너를 찾지도 않고. 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내 딸을 쫓아냈어. 수지는 놀란 수호를 달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엄마가 누구예요?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현주. 은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재혼한 여자야. 겉으로는 은서를 친딸처럼 대했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은서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경찰도 찾을 수 없었는지. 태준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내 손녀야. 은서의 딸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라고요? 그래. 틀림없어. 너의 모든 것이 은서를 닮았어. 심지어 태준은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은서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딸을 낳으면 수진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물처럼 맑고 진실한 아이가 되었으면. 수진은 흐느꼈습니다. 엄마. 태준도 함께 울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비록 은서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조용히 울고 있던 두 사람에게 수호가 칭얼거렸어요. 아가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은서의 손자구나. 내 증손자.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호야, 나는 증조할아버지란다. 수호가 태준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주, 민재, 그들이 은서에게 한 일을 생각하니 이가 갈렸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태준은 결심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은서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수진과 수호에게 은서가 받지 못한 사랑을 모두 주겠다고. 밖에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은서의 방에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은서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죠.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은서도 분명 기뻐할 거야. 너희들을 우리가 찾았다는 걸. 태준은 수진과 수호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는 싸움의 시작이었죠. 태준은 은서의 방을 나오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수호를 안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서재에 도착하자 이미 비서실장이 와 있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주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야. 은서의 딸이지. 김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가장 정확한 기관에 의뢰해. 최대한 빨리.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현주와 민재를 조사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관련해서 철저히 파헤쳐. 내 예감이 맞다면. 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들이 은서를 쫓아낸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전히 어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저는 현주라고 해요. 태준 회장님의 부인이에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은 망설였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에 승낙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현주는 이미 와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앉으세요. 현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태준 회장님을 속이는 건 그만두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속이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 행세를 하는 거죠? 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돈이 목적이죠? 얼마면 되겠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전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증거는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순간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유전자 검사? 요즘은 그런 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현주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여기 10억이에요. 이걸 받고 사라지세요. 다시는 태준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말고.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싫어요. 전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현주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후회할 거예요. 저와 제 아들을 적으로 돌리면 협박하는 건가요? 충고해요. 당신 같은 애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주가 떠난 후 수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강해져야 했어요. 수호를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태준의 저택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현주와 민재가 주도한 것이었죠. 아버지가 이상해지셨어요. 민재가 이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손녀라고 우기시고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주가 거들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경영권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수진과 김 실장이 따라왔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군.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어요. 아버지, 민재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내 회사인데 오면 안 되나? 태준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치매라고? 누가 그런 진단을 내렸지? 현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의사가. 어떤 의사? 설마 내가 돈을 준 그 의사? 태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거짓 진단서 작성. 이것도 범죄야.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태준은 수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소개하지. 내 손녀 수진이야. 증거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바로 그때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9%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태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어. 태준이 손짓하자 수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호떡이 담긴 접시가 있었죠. 이게 뭐냐고? 내 딸 은서만이 만들 수 있던 특별한 호떡이야. 수진이 만든 호떡을 태준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맛. 은서만이 알던 비법이 그대로야. 그리고 은서의 요리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적힌 레시피. 계피와 생강의 정확한 비율, 꿀을 넣는 타이밍. 이걸 아는 사람은 은서와 그녀에게 직접 배운 사람뿐이야.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래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너희가 한 일은 믿을 만한가?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0년간 현주 씨와 민재 씨의 비리 내역입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어요. 횡령, 배임, 문서 위조. 태준이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은서의 실종 직후 그녀 명의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것까지.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변명은 법정에서 해. 태준이 손을 들자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주 씨, 민재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민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주는 체념한 듯 조용히 연행되었죠. 하지만 나가면서 수진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나간 후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군. 앞으로 수진이 내 정식 후계자가 될 거야. 이사들이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할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끝이야. 은서의 억울함도 풀렸고 너희도 제자리를 찾았어.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약속할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은 수호를 안고 차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은서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시를 벗어났어요.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를 만나요.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산 중턱에 위치한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태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런데 무슨 얼굴로 은서를 봐야 할지.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은 고요했어요. 은서의 위패 앞에 도착하자 태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야. 너무 늦게 왔구나. 태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현주의 말만 믿고 내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 태주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용서해다오, 은서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태준의 울음소리가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 수진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아버지,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 네. 엄마는 늘 할아버지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추억들만 간직하고 계셨죠. 수지는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린 은서와 태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아끼던 사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품에 지니고 계셨어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은서가 날 미워하지 않았다니.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은서야, 들리니? 내 딸 수진이가 왔어. 내가 그렇게 예쁘게 키운 딸이. 태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수호도 함께 왔단다. 수진이 수호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기는 해맑게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죠. 은서야, 이 아이들을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내가 못 따준 사랑까지 모두 줄게. 태준은 위패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살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좁은 반지하가 아니야. 태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은서의 방을 내 방으로 써. 은서도 그걸 원할 거야.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 할아버지도 너희가 필요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춥고 습한 곳에서 키울 필요가 없겠죠. 네, 할아버지. 함께 살게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일주일 후 수진과 수호는 태준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태준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은서의 방은 수진의 방이 되었고 옆방은 수호의 방으로 꾸몄죠. 수호야,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 수진이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의 돌봄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회복력이 좋네요. 곧 건강해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은 수진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대학은 꼭 졸업해야 해. 은서도 그걸 원했을 거야. 감사해요, 할아버지. 수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호를 돌보고 밤에는 책상에 앉았죠. 태준은 그런 수진을 대견하게 바라봤어요. 은서를 꼭 닮았구나.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수진은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아, 오늘 수업은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이 제 과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손녀. 태준의 칭찬에 수지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수호도 유모차에 앉아 까르르 웃었죠. 이 녀석도 누나가 칭찬받으니까 좋은가 보네. 태준이 수호의 볼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수지는 은서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와 호떡을 만들었다. 아빠가 맛있다고 계속 웃으셨다. 나중에 내 딸에게도 이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싶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안 자니? 태준이었어요. 아직 안 잤어요. 들어오세요. 태준은 따뜻한 우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태준은 수진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고맙다. 네. 너희들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할아버지도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야 은서에게 진짜 사과를 한 것 같아. 너희를 잘 돌보는 것으로. 수지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봄이 왔습니다. 수호는 놀랍도록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앉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수호가 할부지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수호가 벌써? 태준은 수호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여름, 가족 모두가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수호야, 여기 봐. 수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수호를 무릎에 앉히고 수진이 그 옆에 앉았어요. 찰칵. 행복한 가족 사진이 찍혔습니다. 가을. 수진은 첫 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축하한다, 수진아. 태준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가 전 과목어라니. 은서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케이크도 사주시고 수호도 이제 누나라고 불러요. 엄마가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가족들은 은서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어요. 은서야, 우리 왔어. 태준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이니? 수호가 이렇게 컸어. 이제 걷기도 하고 말도 잘해. 수호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복학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회사 일도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세요. 태준이 은서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은서야, 이제 안심해도 돼. 우리 모두 행복해. 내가 원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그래, 좋지. 세 사람은 납골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은서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집에 가서 호떡 만들까? 태준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수호도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모두 은서의 특별한 호떡을 먹자. 차는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족이 된 지 1년. 상처는 아물었고 슬픔은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가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행복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작은 골목길. 한 카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부엌. 따뜻한 글씨체로 쓰인 간판이 겨울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23이 된 수지는 이제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죠. 여기요, 주문하신 호떡 나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진짜 레시피는 사랑입니다. 박은서.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어요. 외로운 노인들,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찾아오는 따뜻한 쉼터였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수진이 단골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럼 여기 호떡이 제일 맛있잖아.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여기 오면 외롭지 않으니까.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였어요. 딸랑딸랑.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4살이 된 수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들어온 태준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죠. 할아버지, 수호야. 왔어요? 응. 누나가 보고 싶었어. 수호가 수진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건강하게 자란 수호는 이제 말도 잘하고 뛰어다닐 정도로 튼튼해졌죠. 태준이 카페를 둘러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구나. 네,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이 찾아주세요. 수지는 할아버지와 수호를 위해 특별석으로 안내했어요. 잠깐만요. 금방 호떡 가져올게요. 주방으로 들어간 수지는 정성껏 호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마음을 담아 만들면 그 마음이 전해진단다. 호떡이 노릇노릇 익어갈 때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초라한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며 망설이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생각났거든요. 어서 오세요.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저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청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네. 하지만 저도 힘들 때 많은 분들께 도움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예요. 수지는 정성스럽게 호떡을 만들어 청년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청년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이상해요. 호떡을 먹는데 왜 마음이 따뜻해지죠?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호떡의 비밀이에요. 태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호에게 속삭였어요. 수호야, 누나 멋지지? 응, 누나는 천사야. 수호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는 더욱 북적였어요. 한 무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의 부엌이군요. 호떡이 정말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수지는 정성껏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차도 따뜻한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호떡을 드신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맛,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해. 옛날 생각이 나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수지는 가만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음식보다 따뜻한 관심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오후가 되자 카페는 잠시 한산해졌어요. 수지는 수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나도 나중에 호떡 만들 거야. 그래, 우리 수호가?
응, 누나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준이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때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주방에서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은서의 요리 노트였죠.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노트를 펼치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겨울 호떡 외로운 이들을 위한 따뜻한 레시피. 봄 호떡 새 시작을 응원하는 희망의 맛. 여름 호떡 지친 마음을 식혀주는 시원한 위로. 가을 호떡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감사의 마음.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서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가다니. 엄마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저녁이 가까워오자 퇴근한 직장인들이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지친 표정의 여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다정하게 호떡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호떡을 받은 여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해요. 여기 올 때마다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카페 한쪽에서는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들에게도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죠. 시험 기간이죠?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밤이 깊어가자 수지는 카페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태준이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 은서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너희가 내게 와준 덕분에 할아버지도 다시 살 수 있었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수호도 그 품에 뛰어들었죠. 나도 안아줘. 따뜻한 가족의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카페 창문에 살포시 내려앉았죠. 와, 눈이다. 수호가 신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손님들의 감사 편지, 행복한 사진들, 그리고 은서의 초상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수진이 은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주신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태준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은서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 내일은 더 특별한 호떡을 만들어 볼까요? 좋지. 어떤 호떡? 사랑의 호떡이요. 모든 재료에 사랑을 듬뿍 담은. 수호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도와줄래? 그래, 우리 모두 함께 만들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페 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호떡 향기가 골목길에 은은히 퍼져나갔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밤이었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은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진짜 레시피가 뭔지. 태준과 수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뭐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나누고 싶은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은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지. 수호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감사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가득 찼습니다. 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부엌 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호떡 향기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온기로 가득한 곳. 은서가 꿈꾸던 세상이 이곳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진이 있는 한, 수호가 자라는 한, 태준이 지켜보는 한. 할머니의 부엌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마치 은서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